한글 창제, 과학기술 혁신, 영토 확장, 그리고 백성을 위한 수많은 제도 개혁.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모든 업적 뒤에는 세종이 목숨을 걸고 맞서야 했던 치열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교과서가 미처 알려주지 못한 세종대왕 시대를 뒤흔든 세 가지 결정적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덕궁, 22살의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이 될 그는 결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장남도 처남도 아닌 셋째.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뒤에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 태종은 큰아들 양녕대군의 행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백성을 다스릴 그릇인가? 양녕대군은 공부보다 사냥을 좋아했고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태종의 고민은 깊어졌죠. 그때 충녕대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며 백성들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형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충녕대군은 이렇게 말했지만 태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령을 폐하고 충녕을 세자로 세운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찌 적장자를 제쳐두고 셋째를 세자로 삼으십니까? 이는 종법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적장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충녕대군은 세자가 되었고 같은 해 8월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왕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줄은. 세종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현전의 설치였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라. 집현전은 궁중 안에 만들어진 학술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립연구소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신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영의정 유정현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때에 학자들을 궁궐에 두고 녹봉을 주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종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문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집현전은 그 지혜를 키우는 곳이다. 신하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세종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현전에는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중국의 경전을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새로운 제도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한글을 창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집현전 학자들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세종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1432년 세종 14년 세종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졌습니다. 전하,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국경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최윤덕 장군이 추청했습니다. 사군 육진이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군사요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경 지역을 확보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백성들을 그 먼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불량미를 운반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세종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국경을 확고히 해야 후손들이 편안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결국 세종은 사군 육진 설치를 단행했습니다. 최윤덕, 김종서 같은 명장들이 북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요새를 건설했죠. 오늘날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 세종이 내린 결단 덕분입니다. 세종은 마침내 평생의 역작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희를 비롯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언문을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짓입니다. 우리 조선은 중화문명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어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는 중국을 섬기는 4대의 예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단순한 보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를 아는 것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장관들만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신분의 상징이었죠. 만약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면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세종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의지가 이토록 확고한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1440년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무시했습니다. 업무는 여자나 아이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땅에서 물건을 팔던 아낙네들이 한글로 장부를 적었습니다. 농부들이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양반집 주수들이 한글로 소설을 읽었죠. 세종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공궐박 백성들의 삶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백성에게 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은 기득권과 맞서 싸운 혁명가였습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지편전을 만들 때 신하들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할 때 백성들이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 오랑캐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온 세상과 맞서겠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대화하며 한글로 꿈을 꾸는 것, 그 모든 것이 570년 전 한 왕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묘는 현재 경기도 여주시에 있습니다. 영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그의 업적을 기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대에 부딪혀 계신가요? 가족의 반대? 주변의 시선? 사회의 편견?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옳은 일이라면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 속 위대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